자, 세 번째 챕터 구성요건적 착오, 사실의 착오 가보겠습니다. 검찰직 시험에서 가장 빈출되는 이론이 바로 이 사실의 착오입니다. 자, 먼저 착오에 대한 유형이라든지 착오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대한 문제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착오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착오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자기가 인식한 사실과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착오에 빠졌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제 착오에 대한 유형에 대한 문제인데, 형법상 착오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더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는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 소극적 착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 착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착오에 대한 대상이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착오라는 부분이 있고, 법 규범에 대해서 착오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소극적 착오 중에서 사실의 착오, 소극적 착오 중에서 규범, 적극 사실, 적극 규범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떨 때 소극적 착오다, 어떨 때 적극적 착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소극적 착오라는 것은 자기가 인식한 사실 자체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발생한 사실 자체가 죄가 성립되는 착오를 우리는 소극적 착오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적극적 착오는 반대입니다. 인식 자체는 자기가 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발생한 사실 자체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 착오 유형을 우리는 적극적 착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1번 방, 2번 예시, 3번 예시, 4번 예시를 이렇게 적어두고요. 1번 예시부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극적 착오 중에 사실에 관련된 착오는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멧돼지 사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은 멧돼지라고 생각하고 총알을 발사했는데 알고 보았더니 멧돼지가 아니라 도토리를 줍는 A라는 아주머니가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되었다. 갑이라는 사람은 머릿속에 인식 자체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발생한 사실 자체는 갑이라는 사람이 정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가시로서 A라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사실 자체는 가실치사라는 죄가 성립이 돼버리죠.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이 착오한 대상은 규범 자체를 착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부분을 착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착오 유형을 소극적 착오 중에 사실에 관련된 착오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예시로 가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야한 책을 판매할 겁니다. 즉 음악을 판매할 텐데 음악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에 음악 판매죄라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즉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갑이라는 사람이 그 음악을 A라는 친구한테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243조 등에 따라서 음악 판매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 이러한 경우에도 착오가 발생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착오에 대한 유형은 보이는 사실적인 부분을 착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 규범 자체를 착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을 소극적 착오 중에 규범에 관련된 착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을 가보시면 반대로 갑이라는 사람은 지금 A라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살해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요. 그리고 총알을 발사해서 A를 향해서 쏘았습니다. 하지만 A라는 사람이 이미 사망해 있던 사람입니다. 살인죄라는 것은 원래 종기에 앞서서 임의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것을 우리는 살인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A라는 사람이 사망해 있는 경우에 총을 발사해서 A를 맞춘다 할지라도 갑이라는 사람한테는 살인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인식 자체는 자기가 살인죄를 범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죽어있는 사람에 대해서 총알을 발사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겠죠. 따라서 소극적 착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 착오에 대한 문제고,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부분을 지금 착오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착오 중에서 사실의 착오에 대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을 가보시면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동성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하게 되는 경우에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은 머릿속의 인식 자체는 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고 도망을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처벌하는 규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극적 착오 중 규범에 대한 착오가 되겠죠. 이러한 예시들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1번 예시 소극적 착오 중 사실에 관련된 착오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구성요건적 착오, 다른 말로 사실의 착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극적 착오 중 규범에 관련된 착오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금지의 착오, 다른 말로 법률의 착오다라고 이야기하죠. 16조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예시로 가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미 죽어있는 사람을 지금 총알을 발사해서 죽이고 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고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험성이 만약에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는 27조에 따라서 불능미수가 인정이 되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우를 우리는 한각범, 다른 말로 착각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소극적 착오와 적극적 착오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소극적 착오가 반전된 것이 적극적 착오, 적극적 착오가 반전된 것을 우리는 소극적 착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실의 착오가 반전된 것이 바로 불능미수가 될 것이고 불능미수가 반전된 것이 사실의 착오, 다시 법률의 착오가 반전된 것이 한각범, 한각범이 반전된 것이 바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지문을 가보시면 첫 번째 유제 가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형벌 법규를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하게 되면 처벌받겠구나라고 오인을 한 상태에서 끝에 가시면 위험성이 있으면 적어도 미수범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는 법률의 착오가 반전된 경우로서 한각범, 착각범에 대한 문제가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유죄는 한각범으로 바꾸어 주셔야 되겠죠. 틀린 지문이고요. 불능미수는 사실의 착오가 반전된 경우에 해당이 되고 한각범은 법률의 착오가 반전된 경우다. 옳은 지문. 만약에 이 지문이 바꾸어 나와가지고 한각범이 반전된 경우가 사실의 착오, 불능미수가 반전된 것이 법률의 착오다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문제, 사실에 대한 착오에 대한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한 착오는 1번 유형에 대한 문제죠. 지우고요. 판사를 하겠습니다. 자, 1번 유형 구성요건적 착오, 사실에 대한 착오입니다. 먼저 원칙적인 모습부터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의 착오의 원칙적인 모습은 좀 전에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갑이라는 사람이 멧돼지를 사냥한다고 생각을 하고 총알을 발사했지만 실제로 멧돼지가 아니라 길을 가고 있는 아주머니가 맞아가지고 A라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구성요건적 착오의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은 인식 자체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발생한 사실 자체는 죄가 성립돼 버린다. 자, 우리 13조 조문을 한번 펼쳐보시면 13조 고의라는 조문을 보시면 원칙적으로 죄의 성립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즉 벌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실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죠.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은 죄의 성립될 사실, 갑은 A라는 사람을 죽일 고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겠지만 예외적으로 형법상 가실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에 가실범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갑은 예외적으로 가실치사라는 가실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겠죠. 이러한 것이 사실의 착오의 원칙적인 모습에 대한 문제고요. 두 번째, 한계선상에 있는 예외적인 모습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예시가 다른데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죽일 고의를 가지고 A를 죽인다고 생각하고 총알을 발사했는데 실제로 지나가고 있던 B라는 사람을 A로 지금 착각한 상태에서 A를 죽인다고 생각하고 B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예외적인 모습인데 왜 예외냐면 이 경우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반윤리적 의사,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갑이라는 사람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인식 자체도 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발생한 사실 자체도 죄가 성립돼버리는 경우죠. 그런데 이러한 착오는 착오입니다. 왜? 원래 갑은 A를 죽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B가 죽여버렸기 때문에 양자 사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역시 착오는 착오인데 여기다가 그대로 13조를 적용해가지고 갑은 B를 죽이려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B라는 사람에 대한 가실치사를 인정하자고 해버리면 결국에는 이 경우하고 두 개를 비교해보면 너무나 불리한 처벌이 돼버리기 때문에 13조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이론적인 문제로서 부합설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부합설이란 말은 결국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인식한 사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즉 착오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이 고의를 얼마만큼 확대시켜서 B라는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에다가 전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 부합설에 관련된 논입니다. 부합설은 크게 세 가지의 부합설로 나누어지는데 추상적 부합설에 대한 문제는 제가 나중에 후수를 할 거고요. 먼저 이 사안에서는 구체적 부합설에 대한 문제하고 법정적 부합설에 대한 문제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부합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적 부합설이 있다. 구체적 부합설은 인식한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식한 사실 범위까지는 고의를 확대시켜서, 다른 말로 전용시켜서 고의 기수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구체적 부합설론자들의 결론이고요. 법정적 부합설이라는 것은 인식한 사실이 아니라 자기가 인식한 사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동가치가 있는 부분까지는 역시 고의를 전용을 시켜서 고의 기수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법정적 부합설론자들의 결과예요. 구체적 부합설 다시 한 번 더, 인식한 사실까지만 고의를 전용, 법정적 부합설은 동가치가 있는 부분까지만 고의를 전용시켜서 고의 기수 책임을 인정하겠다. 판례가 취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법정적 부합설에 따른 견해죠. 이렇게 두 가지를 잡아두고요. 사실의 착오에 대한 유형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난 다음에 앞부분을 쥐어가지고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대한 유형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에 대한 착오의 유형은 다른 말로 구성요건적 착오를 말하겠죠. 구성요건적 착오는 다시 크게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앞서서 제가 판사했던 부분은 형법상 착오의 유형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부터 제가 판사할 부분은 사실의 착오 중에서도 그 세부적인 유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추상적 사실의 착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역시 사람을 죽였다. 동종 가치가 있는 범죄를 범하게 된 경우를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고 이야기하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갑이라는 사람이 250조 1항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재물을 손괴했다든지 다른 사람을 상해했다든지 이종 구성요건상의 착오에 대한 문제를 추상적 사실의 착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다시 두 가지에 대한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객체의 착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법에 대한 착오로 나누어지고,
역시 추상적 사실의 착오도 객체의 착오하고 방법의 착오로 나누어집니다. 객체의 착오라는 것은 동일성을 착오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방법의 착오라는 것은 타격을 잘못해서, 즉 총알을 발사했는데 빗나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인식한 사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착오가 있는 착오를 우리는 방법의 착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지금 죽일 고의를 가지고 총알을 발사했는데 지나가고 있던 B라는 사람을 누구로 착각했냐면 바로 A라는 사람으로 착오를 하는 바람에 B라는 사람을 결국에는 죽게 만든 경우죠. A로 착각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B라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그럼 결국에는 답은 타격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동일성을 착오함으로 인해서 사람 죽이려다가 사람을 죽였죠. 동종 구성 요건상의 착오 중에서도 객체의 착오에 해당이 될 것이고, 방법의 착오는 갑이라는 사람이 역시 A라는 사람을 지금 죽일 고의로서 총알을 발사했는데 실행에 착수 단계에 나아갔지만 A를 맞추지 못하고 총알이 빗나가는 바람에 길을 가고 있던 B라는 사람이 역시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성을 착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격, 방법을 잘못함으로써 자기가 의도했던 범죄가 실현되지 않는 착오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대한 문제로 가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을 지금 죽이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집에 들어가서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에 있던 것은 A라는 사람이 아니라 A가 키우던 애완견이 이불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애완견이 이불 밑에 있기 때문에 A가 죽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없고, A가 죽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갑이라는 사람한테 A에 대한 불능미수가 성립되고요. 그리고 걔는 고의로 손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있기 때문에 걔에 대한 가실 손괴가 성립하게 됩니다. 역시 방법의 착오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죽일 고의를 가지고 A를 향해서 총알을 발사했지만 A를 빗나가서 결국에는 지나가던 개가 맞아서 죽게 되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에 A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과 발생이 미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A에 대한 살인 미수가 성립하게 될 것이고,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있기 때문에 걔에 대해서는 가실손괴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불능미수와 가실손괴, 살인미수와 가실손괴는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두 가지의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론상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이 되고요. 역시 이론상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이 되겠죠. 따라서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거의 대부분 사례형으로 나옵니다. 갑이 A를 죽이려고 총알을 발사했는데 그 총알이 빗나가서 지나가고 있던 B라는 사람이 맞았다. 이러한 경우에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결론을 고르시오. 구체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결론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사례 유형들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바로 이 사례 유형이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에 관련된 착오 유형인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대한 유형인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도출해낼 수 있는 연습을 미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과정이 전제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부합설을 여기다가 적용시켜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도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박스를 그려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필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밑에 그 텍스트를 가시면 제가 박스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암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자, 먼저 구체적 사실의 착오. 그 다음에 추상적 사실의 착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즉 동일성에 관련된 착오가 있을 것이고, 타격을 잘못한 방법의 착오가 여기에 있을 것이고, 역시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가 있겠죠. 그럼 이 예시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제가 인위적으로 이것을 1번 예시, 2번 예시, 3번 예시, 4번 예시라고 적어둔다면 1번 예시를 여기다가 적으면 될 것이고, 2번 예시,
3번 예시, 4번 예시를 여기다가 그대로 적어두면 되겠죠. 그러면 이 예시에 따라서 먼저 구체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도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노란색으로 적는 부분은 구체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적어 볼 거예요. 자, 구체적 부합설은 어디에만? 인식한 사실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인식한 사실 범위까지는 고의를 어떻게 한다? 확대시켜가지고 전용을 시키겠다. 그러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로 가시면 갑이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B라는 사람을 A로 착오한 상태에서 B를 죽여버렸어요. 그럼 결국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죽이기 위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데 그 가늠자 안에는 B가 눈에 들어와 있겠습니까? A가 눈에 들어와 있겠습니까? B가 눈에 들어와 있겠죠. 다만 B를 누구로 착각한 것뿐이다? A라고 착각한 것뿐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 B라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A를 죽일 고의를 B에다가 이렇게 전용을 시켜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A를 죽일 고의를 B를 죽일 고의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쓰면 된다. 전용을 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B를 고의로 죽인 것이, 가실로 죽인 것이 아니라 고의로 죽인 것에 해당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B에 대한 고의 기수 책임이 인정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대한 문제로 가보시면 갑은 A를 죽이기 위해서 A를 보고 총알을 발사했지만 총알이 빗나가는 바람에 저 멀리 1km 밖에서 지나가고 있던 B라는 사람이 맞아 죽었습니다. 갑은 A를 향해서 총알을 발사할 때 B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B를 인식했다, 인식하지 못했다. 인식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갑이 A를 죽일 고의는 A한테만 적용시키면 될 것이지 B한테는 적용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A를 죽이려고 했지만 A를 죽이지 못했다. 결과 발생이 미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A에 대한 살인 미수죄가 성립될 것이고 B는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가실로 죽였기 때문에 가실치사가 성립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로 가시면 인식한 범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불 밑에는 A가 있지 않고 개가 있었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역시 예시와 마찬가지로 A에 대한 불능미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능미수만 인정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는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가실로 죽였기 때문에 가실 손괴에 대한 문제만 성립되고 역시 4번 예시도 예시와 마찬가지로 A에 대한 살인 미수가 성립되고 개는 고의로 손괴한 것이 아니라 가실로 손괴했기 때문에 개 부분에 대해서는 가실 손괴죄가 성립되고 이 양자관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 가실 손괴죄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론상 보게 되면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되는 것처럼 외형상 보이겠지만 가실 손괴죄는 처벌되지 않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A에 대한 불능미수, A에 대한 살인죄에 대한 미수가 인정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이제부터 적는 부분은 구체적 부합설이 아니라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요. 법정적 부합설은 동가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의뢰했던 범죄하고 결과 발생 사이에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를 확대, 전용을 시켜서 역시 고의 책임을 인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 법정적 부합설에 관련된 문제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갑은 A를 죽이려다가 B를 죽였습니다. 동일성을 착오해서 결국에는 동가치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A를 죽일 고의를 B를 죽일 고의에다가 전용, 확대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B를 가실로 죽인 것이 아니라 고의로 죽였으므로 B에 대한 고의 기수 책임이 역시 인정이 되면 될 것이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죽이기 위해서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총알이 빗나가가지고 결국에는 길을 가고 있던 B라는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되었다. 결국에는 갑은 A 죽이려다가 사람 죽이려다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동가치가 있다 없다? 동가치가 있으므로 역시 A를 죽일 고의를 B를 죽일 고의에다가 가져다 쓰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미수와 가실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B에 대한 고의 기수 책임이 역시 인정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대한 문제인데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처음부터 동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가치가 없습니다. 개를 죽이려다가 사람을 죽인다든지 또는 사람을 죽이려다가 개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동가치가 없으므로 고의를 전용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와 결론이 동일합니다.
동일하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 빈출 정도가 이제 낮아지는 거죠. 왜? 구체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하고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결론이 동일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거의 출제가 잘 안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일단 제가 노란색, 빨간색으로 구체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부합설을 설명드려야 되냐면 추상적 부합설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지우겠습니다. 추상적 부합설에 관련된 논의 자체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면 안 됩니다. 죽어버린 학설, 사설이기 때문에 출제를 하면 안 되지만 문제은행식으로서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자가 그걸 모르고 가끔씩 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구체적 부합설이나 법정적 부합설 같은 경우에는 객관주의를 강조한 학자들의 입장이고 이 추상적 부합설 같은 경우에는 객관주의를 강조한 학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주관주의를 강조한 학자들의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머릿속에는 평소에 원한관계가 있던 A라는 사람을 폭행해야 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A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A를 맞추지 못하고 타격을 잘못함으로써 B집 유리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폭행하려다가 손괴했기 때문에 돈같이 있다, 돈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의를 여기다가 전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갑이라는 사람은 폭행을 하려다가 폭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A에 대한 문제는 폭행 미수가 성립하게 될 것이고 재물 손괴는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가실로 했기 때문에 이 유리창에 대한 문제는 가실 손괴가 인정이 되겠죠. 그러면 법정적 부합설, 객관주의를 강조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형법상 폭행죄는 고동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고요. 그리고 가실 손괴죄도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럼 결국에는 갑이라는 사람은 반윤리적 의사,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결과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주관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입자들은 야, 이러한 예시에서 말이 되느냐. 이 갑이라는 사람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의 논리처럼 따르게 되면 처벌할 수 없는 결과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 갑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처벌하기 위해서 나온 논리 자체가 바로 구체적 부합설이죠. 이 구체적 부합설론자들의 논거 자체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경한 범죄를 범하고자 하다가 중한 결과 발생을 범한 경우나 또는 반대로 중한 결과를 범하고자 했는데 실제로 일어난 결과 발생 자체는 경한 사실인 경우에 경한 범죄를 범하다가 중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 적어도 경한 범죄만큼은 기수 책임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수와 가실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문제가 성립되고 그리고 중한 범죄를 범하다가 미완성이 되었고 경한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역시 경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어도 기수 책임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게 바로 추상적 부합설론자들의 논거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무엇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적어도 작은 범죄만큼은 무조건 기수 책임을 인정시키자는 것이 추상적 부합설론자들의 결론이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위에 있는 부분부터 가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A라는 사람을 폭행하려고 했다든지 또는 재물을 손괴할 고의를 가지고 B집 유리창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졌지만 B집 유리창을 맞추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던 행인 A라는 사람이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다. 그럼 결국에는 갑이라는 사람은 경한 범죄를 범하고자 하다가 중한 결과 발생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가장 경한 발생, 즉 손괴죄만큼은 고의기수 책임을 인정을 시키고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해서는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가실로 죽였기 때문에 가실치사죄가 인정된다고 보자. 단 이 양자 사이는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이 될 수 있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역시 마찬가지로 중한 결과 발생, A라는 사람을 죽일 고의를 가지고 A를 향해서 총알을 발사했는데
A를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바람에 역시 B집 유리창을 손괴시켜버렸다. A를 죽일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 발생이 미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A 부분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가 인정이 되고요. 고의로 손괴한 것이 아니라 가실로 손괴했기 때문에 가실 손괴죄가 성립되고 역시 상상적 경합에 대한 문제가 성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적은 범죄만큼은 이 추상적 부합설론자 같은 경우 어떻게 보자? 고의 기수 책임을 인정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이론상 바라보게 되면 갑은 A를 죽일 고의를 가지고 총알을 발사했는데 A를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바람에 가실로 유리창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A에 대한 살인 미수하고 B에 대한 가실 손괴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기수를 인정해버리자고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냐면 아까 전에 제가 고의에 대한 존재 시기에서 고의라는 것은 구체성과 확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갑은 총알을 발사할 이 시점에, 즉 행위를 할 시점에 A를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리창을 깨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A를 지금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 고의는 A에다가만 적용시키면 될 것이지 B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의 기수 책임을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추상적 부합설을 지금 현재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없지만 시험 문제에서 가끔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론 정도만 기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발 사례에 대한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먼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하단 유제 부분 가시면 다 풀지는 않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들만 풀고 넘어갈게요. 갑을 살해할 의사로 전방에 있는 사람을 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죽였는데 알고 보았더니 갑이 아니라 을이었다. 자, 무엇을 착오하고 있습니까? 타격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동일성을 착오하고 있는 객체의 착오에 대한 문제고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동일성에 관련된 착오다. 그러면 첫 번째 끝에 가시면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 동가치, 갑을 죽이려다가 을을 죽였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동가치가 인정이 되므로 갑을 죽일 고의를 을을 죽일 고의에다가 그대로 전용을 시키면 되므로 을에 대해서는 가실범이 성립될 것이 아니라 을에 대한 고의 기수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 줄 가시면 고의가 조각되지 않고 을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된다.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제 가보겠습니다.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죽였는데 알고 봤더니 개가 아니라 사람이었던 거예요. 무엇을 착오하고 있다? 방법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동일성을 착오하고 있다. 하지만 동종입니까? 이종입니까? 이종이죠. 따라서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대한 문제다.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 미가가 인정이 되겠죠. 따라서 재물을 손괴했고요. 첫 번째 끝에 가시면 재물 손괴를 하려고 했지만 결과 발생이 미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재물 손괴 미수죄가 성립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가실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가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이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 유죄도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죄 가시면 갑을 살해할 의사로 총알을 발사했는데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을이 맞았어요. 동일성을 착오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방법의 착오, 타격의 착오에 대한 문제고 첫 번째 끝에 가시면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 죽이려다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갑을 죽일 고의를 을에다가 그대로 전용을 시키면 되므로 을은 가실로 죽인 것이 아니라 고의로 죽였기 때문에 을에 대한 고의 기수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바꾸셔야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 줄에 가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을에 대한 고의 기수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실 거냐면 그 밑에 있는 유제들은 동지에 대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제일 밑에서 한 줄 위에 가시면 두 번째 유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조에 대한 문제.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진모에도 있는 판례입니다. 15조에 대한 문제인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아버지를 죽일 고의가 아니라 원래라면 형을 죽일 고의입니다. 형을 죽인다고 생각하고 총알을 발사했지만 총알이 빗나가는 바람에 결국엔 누가 맞았냐면 아버지가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이런 경우에 결국에는 갑이라는 사람은 중앙결과 발생, 존속살해죄를 범한다는 인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15조 1항에 따라서 중앙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사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중하게 처벌할 것이 아니라 경하게 처벌해야 되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되지 않고
보통살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줄 가시면 보통살인죄하고 가실치사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보통살인죄가 성립된다라고 바꾸어 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풀지 않는 유제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병발 사례인데 이 병발 사례는 출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데 가끔씩 지문 구성으로서 끼어서 한 지문씩 나오게 됩니다.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하고 구체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결론이 전혀 달라지는 사례인데 어떠한 경우가 바로 병발 사례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죽일 고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를 향해서 실행에 착수를 했고요. 총알을 발사했는데 A를 죽이지 못하고 A의 팔을 스치고 즉 A한테 상해의 결과를 유발하고 총알이 통과하는 바람에 지나가고 있던 B라는 사람이 그 총알에 맞아서 사망한 경우가 바로 병발 사례입니다. 상해의 결과, 사망이라는 결과. 이러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그리고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먼저 구체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그 다음에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는 경우에는 이론이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았고요. 크게 4가지의 학설 대립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출제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고 구체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 무엇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인식한 사실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결국에는 갑이라는 사람은 총알을 발사할 당시에 A가 눈에 들어와 있습니까? B가 눈에 들어와 있습니까? A가 눈에 들어와 있겠죠. 따라서 결국에는 이 고의는 A를 죽일 고의에다만 가져다 쓰면 될 것이지 B를 죽일 고의에 대해서는 전용을 시키면 안 됩니다.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은 A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과 발생이 미완성이 되었으니까 A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가 성립될 것이고 B는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가실로 죽였기 때문에 B에 대해서는 가실치사가 성립되고 양죄의 재수관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는 동가치에 대한 문제만 기억하시는데 이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는 경우에는 학설이 대립이 역시 있습니다. 고의를 한 개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고의를 2개로 보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갑이라는 사람의 고의를 한 개로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냐면 갑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다가 역시 사람을 죽였습니다. 동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가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A를 죽일 고의를 B를 죽일 고의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A라는 사람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가실로 상해를 발생하게 되었고 그런데 사람을 고의로 죽였다. B에 대해서는 고의기수 책임이 인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2개의 고의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죽이려고 했는데 A가 죽지 못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A에 대해서는 무엇이 인정이 되냐면 살인 미수가 인정이 되고 하지만 B는 동가치가 있으니까 고의를 전용시켜가지고 고의로 죽였다. B에 대해서는 고의기수 책임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따라서 가실치상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살인죄에 대한 미수를 인정하자. 살인죄의 미수가 인정이 될 것이 아니라 상해죄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자. 이러한 이론적 대립이 있지만 여러분들 시험에서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텍스트에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부분이고요. 출제된 부분, 잘 출제가 되지도 않겠지만 그나마 출제가 된 부분 구체적 부합설에 대한 문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럼 밑에 있는 지문을 가보시면 갑을 살해하려고 총알을 발사했지만 팔을 스치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뒤에 가고 있던 을이라는 사람이 맞아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었다. 구체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인식은 누굴 하고 있습니까? 앞에 가고 있던 결국에는 갑이라는 사람을 인식하고 있지 을이라는 사람을 인식하고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갑을 죽이려 했지만 갑을 죽이지 못했으므로 갑에 대한 살인 미수가 인정이 되고 을에 대한 부분은
가실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가실치사에 대한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고 나와야지만 옳은 지문이 되겠죠. 두 번째 줄 가시면 갑에 대한 살인 미수, 을에 대한 가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챕터는 사실의 착오에 대한 문제를 설명드렸고요. 다음 챕터는 개괄적 고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인간 가정에 착오가 있는 부분, 그리고 판례같이 가고 있는 개괄적 고의에 대한 문제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